새벽 4시 폐지 줍는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쓰레기통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검은 봉투를 찢자 분홍 담요에 쌓인 아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때 제 눈에 순금 발찌가 들어왔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보니 발찌엔 낯익은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뉴스를 보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성그룹 회장의 손자 실종 단서는 금발찌. 화면에 뜬 발찌 사진은 제가 본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구한 그 아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 3세였다는 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강남의 뒷골목은 깊은 어둠과 습한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꺼진 지 오래된 이곳은 밤새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로 악취를 풍겼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이현우는 녹이 슬어 삐걱거리는 리어카를 끌고 이 골목을 따라 느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나이는 30세였지만 고단한 삶의 무게는 그를 훌쩍 늙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성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촉망받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걷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꿈처럼 아득한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넌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는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늘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스러웠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예고 없이 부도 처리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등록금은커녕 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해지자 현우는 결국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밑에서 불태웠던 의대. 합격증의 불꽃과 함께 흘렸던 뜨거운 눈물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선명한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뱃속에 아기를 임신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매일 새벽 폐지를 주어 하루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고시원 월세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부유한 동네는 그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이곳의 부자들은 멀쩡한 물건도 쉽게 버렸고 그 쓰레기가 현우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고질적인 어깨 통증을 무시한 채 익숙한 골목을 따라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한 쓰레기통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멈추고 문제의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썩은 음식물 냄새를 뚫고 희미하고도 간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폐지 줍는 일에 익숙해진 그의 귀는 곧 그것이 고양이의 울음과는 확연히 다른 나약한 아기의 울음소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봉투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검은 봉투를 찢자 그 속에서 분홍색 담요에 겹겹이 쌓인 작은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생후 1달도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신생아였습니다. 아기의 창백한 얼굴에는 푸른빛이 돌았고 불규칙한 호흡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의대생이었을 때 배웠던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저체온증, 아기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즉각적인 체온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현우는 아기의 목 뒤를 조심스럽게 받쳐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현우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에게서 솟아난 강렬한 부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어 주던 그때 아기의 작은 발목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것은 순금으로 만든 발찌였습니다. 현우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발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아기 발찌가 아니었습니다.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발찌 안쪽에는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발찌를 설마 버린 사람이 이 발찌의 존재를 몰랐던 건가? 현우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쿵쾅거렸습니다. 이 발찌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습니다. 이 아기는 단순히 살기가 어려워서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리면서도 이불에 쌓여 있어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발찌의 존재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실수로 남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기는 그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생명체였습니다. 현우의 의학 지식이 아기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장이라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체온을 나누어 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이렇게 귀한 발찌를 한 아기를. 아기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하자 현우의 품속에서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 같은 운명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서 있는데 3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던 아내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와 아기를 잃은 상실감에 죽은 듯 살았던 지난 3년의 시간이 이 작은 생명의 따뜻한 체온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정말 예쁘겠지. 만삭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던 아내 서윤의 미소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꼭 만나고 싶다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현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았던 현우에게 이 버려진 아기는 마치 하늘이 아내를 통해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이 아이를 내가 지켜도 될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그에게 괜찮다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맡기기 전에 이순금 발찌의 비밀을 자신이 먼저 알아내야 한다고. 아기를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떤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세상의 차가운 시스템 속에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작은 월세방이 있는 고시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가 가득했던 쓰레기통 옆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마치 그의 죽었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운명적인 발걸음 같았습니다.
그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최대한 밀착시키며 속삭였습니다. 강민아, 조금만 참아. 이제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그는 이미 아기에게 강하게 살아남자고 강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임시적일지라도 이름이 없는 채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가 사는 고시원은 5층 꼭대기, 해가 들지 않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냉기가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급히 방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아기를 눕히고 보일러를 최고 온도까지 올렸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다행히 외풍이 심하지 않아 금방 따뜻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의 작고 연약한 몸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의대생 시절 배웠던 지식을 꺼내 활용했습니다. 소아과 실습 때 배웠던 신생아 돌보기와 응급처치 요령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호흡은? 맥박은?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가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불규칙했던 호흡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옷과 분홍 담요를 벗겨내고 아기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살폈습니다. 아기는 온몸에 푸른 기운이 가시지 않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편의점에서 급히 사온 신생아용 분유와 기저귀, 물티슈 등을 방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먹이는 과정은 서툴렀지만 의대 시절의 지식이 그를 도왔습니다. 따뜻한 분유가 아기의 작은 입술에 닿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현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서윤이 임신 8개월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의대 수업을 마치고 만삭인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이름은 은호로 할까? 아니면 지안으로 할까? 아내 서윤은 행복하게 웃으며 차 안에서 태명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뭐든 좋아. 당신 닮아서 예쁘면 돼. 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참 무심하다. 그치 아가야? 아빠가 벌써부터 이렇게 무심하면 어떡해? 서윤은 장난스럽게 타박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심한 게 아니라 난 당신이랑 아기만 있으면 돼서 그래. 다른 건 욕심 없어. 우리 아기 태어나면 예쁜 발찌 하나 해주자. 당신 말대로 욕심은 없지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거로.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대형 트럭이 그들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현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아내 서윤이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뼈저리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꼭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말이 현우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의대 졸업장도 미래의 꿈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줍는 삶으로 숨어들었고 매일 밤 죽은 듯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품에는 버려진 아기 강민이 있었습니다. 숭금 발찌를 차고 있는 이 아기는 마치 3년 전 아내가 해주고 싶다던 그 특별한 발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의 얼어붙었던 가슴에 강민의 작은 숨결이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서윤아, 보고 싶다. 정말 많이.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 당신이 나한테 보낸 선물이지?
당신이 우리 아기를 대신해서 보낸 선물 맞지? 그의 눈물은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아닌 3년 만에 다시 얻은 희망과 부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강민을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절대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야. 그는 다시 순금 발찌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찌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은 일반 가정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마치 가문의 상징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이 발찌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급하게 도망치느라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이 담요에 쌓여 있어 발찌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우는 이 발찌가 이 아이의 신분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이고 이 발찌가 알려지면 아이를 버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거하려 한 거야. 내가 지켜야 해. 현우의 강한 책임감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아기의 존재를 숨겨야 했습니다. 분유와 기저귀 같은 아기 용품들은 모두 이불 밑에 숨겼고 리어카는 고시원 구석진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이현우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보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30세 청년, 이현우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운명적인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 서윤이 하늘에서 보내준 마지막 선물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강민은 현우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든 아기의 작은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묘하게 아내 서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현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독 속에 갇혀 있던 그는 강민이라는 작은 생명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보호하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의 심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이현우는 아기 강민을 구한 지 사흘째 폐지 수집을 나가지 못하고 고시원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섰던 그였기에 며칠째 방 안에만 있는 현우의 모습은 고시원의 다른 거주자들에게는 충분히 수상하게 비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방 안에 모든 아기용품을 숨기고 강민이 울음을 터뜨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강민은 다행히 순한 편이었지만 생후 1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서 울음소리가 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밤중에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할 때면 현우는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강민아, 조금만 작게 울어줘. 아빠가 금방 따뜻한 분유 줄게. 현우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기에게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는 그의 마음에 굳은 살처럼 박혀있던 슬픔을 녹여주는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강민을 돌보면서 현우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서툴렀던 기저귀 갈기와 수유, 트림시키기가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의대 시절의 지식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깊은 부성애가 그를 빠르게 아빠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민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을 때마다 벅찬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5시 강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급히 일어나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동안 옆방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시원 옆방에는 60대 후반의 박씨 아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현우와는 눈인사조차 잘하지 않던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현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군, 며칠째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 있나? 박씨 아저씨가 굳은 얼굴로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 네. 친척 아이를 며칠 봐주고 있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출장을 가셔서요. 곧 데려갈 겁니다. 현우는 급하게 둘러댔지만 그의 서툰 거짓말은 박씨 아저씨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척 아이라 그래. 힘들겠네. 혼자 아기 보는 게 쉬운 일 아니지. 박씨 아저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현우는 마치 감시당하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현우는 폐지 수집을 나가지 않자마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나가야 했지만 강민을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강민을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고 두꺼운 겨울 외투 안에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우가 강민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는데 밖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무거운 구두 소리가 고시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시원이라는 좁고 낡은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가진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똑똑. 누군가 그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현우는 급히 강민을 서랍장 뒤 구석에 숨기고 이불로 아기용품들을 덮은 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위압적이었고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차갑게 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근처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기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현우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기요? 전 모르겠는데요. 전 매일 새벽 일 나가서 방 안에 계속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현우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다행히 강민은 조용했고 아기용품들은 잘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현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땀을 흘리십니까?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좀 나요. 현우의 변명은 서툴렀고 남자들의 의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현우를 매서운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검은색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기를 보시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불길한 예감과 함께 남자들이 떠나자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속으로 수십 번 다짐하며 강민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민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고시원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기를 찾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강민을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고 고시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아기의 정체, 즉 순금 발찌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시원 작은 방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강민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현우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이 작고 순수한 생명을 이런 위험에 몰아넣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현우는 강민을 품에 안고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품속에 강민은 잠들어 있었지만 현우의 심장은 쉴 새 없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금 발찌에 새겨진 문양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 이 위협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이런 귀한 발찌를 찬 아기를 버렸을까? 그리고 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걸까? 이 모든 의문은 발찌의 비밀을 푸는 열쇠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움직여 검색창에 여러 키워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재벌 가문장, 순금 발찌 문양, 재벌가 상징, 해성그룹 문장 등 자신이 아는 모든 단서를 조합했습니다. 1시간가량의 집요한 검색 끝에 현우는 마침내 비슷한 문양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미지를 보는 순간 그의 온몸은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해성그룹 창업주 가문장, 발찌에 새겨진 문양과 화면 속 이미지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해성그룹, 그 이름은 현우에게도 익숙했습니다.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로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한 아기가 단순한 부잣집 아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붙잡고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해성그룹 후계 구도, 해성그룹 3세를 입력하자 충격적인 기사들이 연이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2달 전 기사였습니다. 해성그룹 장남 부부, 등남 3대 경영 세습 구도 확정. 기사에는 해성그룹 강태호 회장의 장남 부부가 아들을 낳았으며 이 아이가 해성그룹의 미래를 이어갈 3세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는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성그룹 둘째 아들 강지훈 전무 경영권 경쟁에서 밀려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후계 구도, 경영권 다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기. 이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구한 아기 강민 본명 강은찬은 바로 해성그룹의 적통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등골을 따라 차가운 전율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패지나 줍던 삶의 벼랑 끝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 한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무서웠습니다. 거대한 힘 앞에 선 개인의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현우는 품에 안긴 강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이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강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현우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든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걱정 마, 강민아. 내가 널 지켜줄게.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느린 속도로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고시원에 찾아왔던 그 남자들의 일당이 분명했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왔고 강민을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강민은 까만 눈동자로 현우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현우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강민아, 내가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 너는 혜성그룹의 진짜 상속자야. 누군가 너를 없애려고 했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내 아빠가 되어줄게. 진짜 아빠보다 더 잘 키워줄게. 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기를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 서윤과 뱃속의 아이에게 보내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고시원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누군가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강민을 지키기 위한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말입니다. 그는 강민을 꽉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강민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바로 내 품이야. 그의 품은 겨울밤에 울부짖는 바람 속에서도 강민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현우는 이 거대한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현우는 아기를 구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강민을 지켜봤습니다. 밤새 불안감 속에서 잠을 설친 그는 아침 7시에 강민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시원 방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을 가진 남자 3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틀 전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놓고 조폭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는 얼굴에 흉터가 가득했고 손에는 시커먼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기 어디 있어? 남자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강민을 등 뒤로 숨기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제 집인데 무단 침입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민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 푸아. 남자들이 일제히 비웃었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네. 너 지금 누구 물건 가지고 있는지 알아?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혜성그룹이 고용한 사설 조직이구나. 그는 이미 강민의 정체를 알고 찾아온 그들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기는 며칠 전에 친척이 데려갔어요. 현우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바로 그 순간 강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 며칠 현우의 품에서만 잠들던 아기가 낯선 소리와 위협적인 분위기에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작은 방 안에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 새끼 거짓말하네.
남자가 성큼 다가오자 현우는 강민을 품에 꽉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아들, 웃기고 있네. 그 애가 누군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냥 주고 없던 일로 하자. 돈도 좀 줄게. 1,000만 원 어때? 다른 남자가 비웃으며 현우를 조롱했습니다. 싫습니다. 이 아이는 못 줍니다. 현우가 소리치는 순간 야구 방망이가 현우의 어깨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우는 쓰러질 뻔했지만 강민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찢는 듯 했지만 그는 아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방망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현우의 눈에 창문이 들어왔습니다. 5층이었지만 바로 옆에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저 새끼 잡아. 뒤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현우는 강민을 가슴에 꽉 안고 계단을 2개씩 뛰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옥상은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 3명이 이미 올라와 현우를 포위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도망갈 데 없어. 애 주고 끝내자.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해?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옥상 가장자리 난간으로 물러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뛰어내립니다. 그는 난간을 잡고 위협했지만 실제 뛰어내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 무서운 인상이었던 60대의 아주머니는 지금 현우에게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조폭들이 잠시 틈을 주는 사이 아주머니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어머, 아기도 있네.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과 함께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짜증나네. 야, 이게 끝이 아니야. 조만간 다시 올 거니까 각오해. 남자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방으로 돌아온 현우는 엉망이 된 방을 보며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강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민이 혜성그룹 후계자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 복잡한 싸움에 더 깊이 휘말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게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현우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어제 만났던 그 40대 중반의 당직 형사는 그의 눈빛을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누구죠? 아기 출생 신고서나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면 가져와 주세요. 제 조카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지금은 서류가 없는데 나중에 가져올게요. 현우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이 아기 본인 자녀 아니죠? 최근에 아기 관련해서 이상한 신고가 몇 개 들어왔거든요. 아기를 잠시 보호소에 맡기시고. 안 됩니다. 아기는 절대 맡길 수 없어요. 현우가 갑자기 소리치자 형사의 표정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습니까? 현우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위험함을 직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했네요.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강민을 안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형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이제 경찰에게조차 유괴범으로 의심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온 이현우는 대학 동기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는 대학 시절 현우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지금은 작은 창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친구에게 복잡한 일이 있어 며칠만 숨겨달라는 말만 남긴 채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이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좁고 추웠지만 고시원보다는 안전했습니다. 현우는 준호가 가져다 준 전기장판과 이불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현우는 창고 구석에 작은 TV를 켰습니다. 불안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혜성그룹과 관련된 충격적인 특별 뉴스가 있습니다. 혜성그룹이라는 단어에 현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고 화면에는 강태호 회장의 얼굴과 함께 실종, 수색 같은 단어들이 자막으로 지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어쩌면 이게 강민을 지킬 기회일 수도 있어. 현우는 진실이 밝혀지면 더 이상 강민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강민을 재우며 현우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강민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내일 일주일째 되는 날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침 7시 정각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앵커는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혜성그룹 강태호 회장의 손자 강은찬 군이 일주일 전부터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혜성그룹 본사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 아기 강민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생후 한 달의 남자아이. 뒤이어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순금 발찌에 새겨진 혜성그룹 가문의 문양이 화면 가득 비추어졌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발찌를 본 적 있는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자에게는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포상금 10억 원이라는 금액도 충격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전국이 강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강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은 현우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웃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있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강민도 나도 위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화면에는 강태호 회장이 직접 나와 손자의 실종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제 손자를 찾아주십시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실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회장 옆에 강지훈 전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현우의 눈에는 그 표정이 어딘가 어색하고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지훈 전무는 저희 조카를 반드시 찾을 겁니다. 범인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우는 강지훈 전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강민을 포대기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순금 발찌는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혜성그룹 본사가 있는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혜성그룹 본사 60층이 넘는 거대한 빌딩 앞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차가 몰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 2명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회장님을 만나야 합니다. 손자 강은찬 군에 관한 일로 왔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경비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들은 무전기를 들었고 곧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팀이 현우에게 몰려왔습니다. 보안팀은 현우를 건물 안 별도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아기를 보여주세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포대기를 열어 강민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이가... 팀장의 눈이 커지더니 그는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무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고 TV에서 봤던 강지훈 전무가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우가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강지훈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범인이다. 유괴범을 잡았다. 뭐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아기를 구한 거예요. 현우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강지훈 전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나 숨겨놓고 이제 와서 나타나? 10억 포상금 때문에 왔겠지. 네가 훔쳐간 거잖아. 강지훈 전무가 현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조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을 차갑게 조였습니다. 강민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강민에게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돼. 당신이 버린 거잖아. 그 순간 강지훈 전무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다시 분노로 변했습니다. 미친놈이. 당장 끌고 가. 현우는 유괴범으로 낙인 찍힌 채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뒤돌아보니 강민이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현우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강은찬 군의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재벌 손자 유괴범이 되어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현우는 어제 만났던 당직 형사와 또 다른 형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 이제 솔직하게 말해요. 왜 아기를 데리고 있었죠? 나이 든 형사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쓰레기통에서 아기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의대 시절의 지식을 이용해 응급 처치를 했던 일, 그리고 아내 서윤과 뱃속의 아이를 잃었던 과거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순금 발찌를 한 아기를 발견했을 때 저는 하늘이 제게 2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아기를 잃은 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아기를 지키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형사들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현우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혜성그룹 법무팀장입니다. 강태호 회장님께서 직접 조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사들은 당황했지만 혜성그룹 회장의 권한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는 수갑이 풀린 채 혜성그룹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보안관제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수십 개의 모니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직접 와서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고 강지훈 전무는 불안한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CCTV를 확인해. 일주일 전부터 모든 기록을. 단 하나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강지훈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아버지,
CCTV까지 볼 필요 있나요? 범인은 확실한데. 회장은 차갑게 그를 나무랐습니다. 지훈아, 왜 그렇게 성급하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회장의 말에 현우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CCTV에는 분명 자신이 아기를 발견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술팀 직원 5명이 일주일 전 새벽 3시부터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강남구 235번 카메라에 뭔가 잡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해당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검은색 승용차가 새벽 3시 47분에 멈추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주위를 살피더니 분홍 담요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게 아기인가? 기술팀장이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남자가 담요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얼굴을 확대해. 회장이 명령했고 화질 개선 작업을 거치자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 최 비서잖아. 누군가 외쳤습니다. 최 비서는 다름 아닌 강지훈 전무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강지훈 전무에게 꽂혔습니다. 강지훈 전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최 비서가 단독으로. 회장은 강지훈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재생해. 30분 후 영상에는 리어카를 끄는 청년 바로 이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쓰레기통을 열고 아기를 발견하는 장면, 놀라서 아기를 꺼내는 장면, 그리고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까지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현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망설이다가 결국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구한 거였군. 유괴가 아니라 구조였어.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최 비서가 끌려왔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전무님의 지시였습니다. 최 비서는 증거로 강지훈 전무와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 강지훈 전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애만 없으면 내가 자연스럽게 후계자야. 죽이지는 말고 그냥 사라지게 해. 어차피 부모도 죽었으니 아기까지 죽었다고 하면 깔끔하잖아. 강태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내 형과 형수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카를 내가 버렸단 말이냐. 노인의 통곡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던 강지훈의 슬픔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사실에 회장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절규했습니다. 형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돼서 조카를 쓰레기통에 버려. 내가 인간이냐. 결국 강지훈 전무는 유기치사 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우는 유괴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고 이제 강민의 생명의 은인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CCTV와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로 밝혀졌고 재벌가의 추악한 음모는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현우의 선행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풀려난 이현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강태호 회장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현우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현우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당신은 나의 손자 은찬이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을 구한 사람입니다. 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에게도 그 아이는 소중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잃었습니다. 강민아, 제가 지은 이름인데
그 아이는 제게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현우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민이라고 이름을 지었군요. 우리 손자 이름은 은찬이지만 은인께서 지어준 그 소중한 이름도 함께 쓰겠습니다. 현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회장은 결심한 듯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 씨는 의대로 다시 돌아가세요. 복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혜성종합병원에서 일해주세요. 당신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의사가 우리 병원에 필요합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기적처럼 눈앞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회장님, 정말인가요? 회장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자의 생명의 은인에게 이 정도는 당연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현우는 임시보호소에서 강은찬을 만났습니다. 강민아. 현우가 부르자 아기는 고개를 돌려 현우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옹알이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이 들었던 아기였습니다. 현우가 아기를 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민아, 아니 은찬아. 이제 진짜 가족품으로 가는구나. 행복해야 해. 며칠 후 현우는 회장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성대 의대 복학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학비는 재단 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되고 공부에 지장 없는 선에서 경영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 책상을 놓고 다시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31세의 나이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현우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은찬의 첫 돌잔치가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현우도 초대받았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찬이는 청진기를 짚더니 그것을 들고 현우에게 걸어왔습니다. 은찬이가 아저씨한테 왔네. 현우가 은찬이를 안아 올리자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은찬이 생명의 은인이자 일주일 동안 진짜 아빠였으니까. 현우 씨도 가족사진 함께 찍읍시다. 현우는 회장과 은찬이 뒤에 서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2년 후 현우는 마침내 의사가운을 입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이제 3살이 된 은찬이가 객석에서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현우는 혜성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첫 출근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의사의 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현우는 38세의 최연소 혜성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든든한 후원과 자신의 뛰어난 실력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은 현우에게 은찬이의 법적 보호자와 혜성의료 재단 이사장 자리를 맡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자격을 증명했어. 생명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야. 현우는 무거운 책임감과 영광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은찬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은찬에게. 너를 처음 만난 건 쓰레기통에서였어. 나는 그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너를 만나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 일주일 동안 너는 내 전부였어. 은찬아, 넌 하늘이 준 선물이야. 너로 인해 나는 다시 의사가 되었고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지금도 현우는 가끔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쓰레기통에서 울던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던 순간, 그 순금발찌, 그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를 구했다는 것이죠.
현우는 은찬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른 형태로 돌려받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